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 갈라 디너홀 전체가 그 소리 하나에 멈췄습니다. 흙을 만지며 사는 여자였습니다. 3년 동안 남은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인 척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 뭐하러 왔는지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2걸음 뒤에 서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손이 어때서요? 저는 오서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73살 할머니 한 분이 먼저 일어섰어요. 서연아, 할머니 왔어. 그 한마디가 홀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300명이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직후 강준혁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오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도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오서연이 공방 문을 잠근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진열된 도자기들이 마지막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흰빛, 청회색빛, 그리고 서연이 이번 달 내내 매달렸던 다랑아리 하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어 문 안쪽 고리에 걸었어요. 그때도 손목 안쪽에 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송금 사이에 스며든 흙이 마치 오래된 문신처럼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오늘이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제약 창립 40주년 갈라 디너였어요. 강준혁이 2달 전부터 말해온 자리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 거래처 대표들이 300명 가까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준혁 씨, 저 그냥 안 가면 안 될까요? 서연은 그 말을 3번쯤 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낸 적은 없었어요. 준혁이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보고 싶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도 알았어요. 서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걸려있는 옷들을 한 벌씩 보았어요. 특별히 격식 있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방을 운영한 지 3년 동안 서연의 옷장은 조금씩 단순해졌어요. 린넨 소재, 편안한 색감, 움직이기 쉬운 것들로 일부러 그렇게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옷장 가장 안쪽에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은회색 실크 드레스였습니다. 2해 전 행사에서 잠깐 입었다가 넣어둔 것이었어요. 꺼내려고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서연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동양물산그룹 회장의 막내딸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쉽게 배경으로 흡수되는지를. 서연은 손을 걷었습니다. 그 옆에 걸린 크림빛 린넨 원피스를 꺼냈어요. 단추가 3개 달린 단순한 옷이었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손목을 다시 한번 씻었어요. 흙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가 수건을 내려놓았어요. 이것도 서연의 일부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준혁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보수적인 분이야. 그리고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말을 준혁이 결국 꺼내지 못한 것은 어쩌면 그것이 이미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균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홀 입구에서 이미 웅성거림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드레스 코드에 맞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서연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크림빛 린넨 원피스를 입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종류의 시선이었어요. 슬쩍 쳐다보다가 거두는 시선. 그러나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옷이 달랐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린넨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등을 곧게 세웠어요. 홀 안으로 들어서는데 공방 단골 손님이 보였습니다. 윤봉순 할머니였어요. 73살이었고 매주 화요일마다 공방에 와서 핸드빌딩 수업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한성제약과 관련 있는 분이 왜 여기 계신지 서연은 순간 의아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서연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짧고 확실한 동작이었어요. 여기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준혁이 서연의 등 뒤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는 신호였어요. 홀 중앙에 나경자가 서 있었습니다. 60살이었어요. 짙은 보랏빛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제약을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서는지를 그 걸음걸이 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경자의 시선이 준혁을 지나 서연에게 왔습니다. 그 눈이 서연의 원피스에서 잠깐 멈췄어요. 반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반초 안에 모든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준혁이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서연이에요. 나경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한번 훑었어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반응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도예한다고 했죠? 나경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서연이 대답했어요. 나경자의 눈이 서연의 손목 쪽으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 움직임이 짧고 정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왔겠지요? 말끝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흘림이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서연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나경자의 시선이 서연에서 준혁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서연에게로 왔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자리에 뭐하러 왔는지 알아요? 나경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주변까지 들릴 만큼 충분히 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이어지던 대화들이 끊겼어요. 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경자가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이다인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준혁의 여동생, 28이었어요. 쪽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서 있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이다인이 서연 쪽을 보면서
조용히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분 드레스 코드 얘기 안 해줬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다인의 손이 움직였어요. 원피스 어깨 쪽 솔기에 손가락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짧고 날카롭게 당겼어요. 파직! 소리가 났습니다. 실밥이 뜯어졌어요. 어깨 솔기가 벌어지면서 원피스 한쪽이 아래로 흘렀습니다. 홀이 잠깐 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경자가 서연 앞에 완전히 섰습니다. 그 손이 올라왔어요. 서연은 피하려 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300명이 보는 앞에서 나경자의 손이 서연의 뺨에 닿았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어요.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뜨거웠어요. 빠르게 번지는 열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나경자가 거기 있었어요. 손을 내린 채로 홀 전체가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내리지 않았어요. 흙 묻은 손이 어때서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오서연입니다. 나경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홀 한쪽에서 의자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소리였어요. 윤봉순 할머니였습니다. 73살의 할머니가 지팡이도 짚지 않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았지만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초록빛 드레스였어요. 한 손에는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나경자가 그 할머니를 봤어요.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연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경자를 한번 바라보고는 서연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할머니 왔어.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이 숨을 멈췄어요. 나경자의 얼굴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단단하던 것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신을 아는 척 한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공방 단골 손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이 이름으로 자신을 부른다는 것도,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준혁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서연은 그것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난 순간 준혁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것의 표정이었어요.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어요.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생각이 뺨의 통증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서연을 관통했어요. 오서연이 처음으로 흙을 만진 것은 25살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까지 서연의 삶은 선택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학교, 어떤 어학연수, 어떤 인터십, 모두 서연이 고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동양물산그룹 오선미 회장의 막내딸이 걸어야 할 경로가 미리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25해 겨울 어느 날 서연은 약혼식 사흘 전에 남자의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노크 없이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연의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기 때문이었어요. 오 회장님 따님이 이분이 맞죠?
이쪽 거래 조건 한 번만 더 조율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문자를 자신의 거래처에 보낸 것이었어요. 실수로 서연에게 잘못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2년 동안의 연애를 돌아봤어요. 처음 만난 자리, 첫 번째 선물, 처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한 날. 그 모든 것이 다시 보였습니다. 서연은 약혼식 당일 아침 드레스를 입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선미 회장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한번 보고 그냥 있었어요. 그 침묵이 서연에게 허락이었습니다. 서연이 동양물산 막내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날은 그날이었어요.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에서 공예를 복수 전공했지만 그것이 삶이 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한 달 수강을 등록했습니다. 비용은 서연이 처음으로 스스로 냈어요. 흙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직했어요. 서연이 힘을 주는 방향대로 흙이 움직였습니다. 힘을 잘못 주면 흙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대신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첫째 언니 오수연은 서연이 떠나던 날 짧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 언니 오하연은 법무총괄답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계약서 들어오면 반드시 나한테 먼저 보내. 서연은 그 말이 웃기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종로구 근처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작은 공방을 얻었어요. 월세가 쌌습니다. 겨울이면 습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연은 그 공방에서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할 일이 기다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방 이름은 흙과 느린 시간이었어요. 서연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나무 간판을 주문해서 달았어요. 아무도 없는 저녁에 혼자 달았습니다. 그 간판이 붙은 날 서연은 1시간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것이 자신의 이름 대신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방을 연 지 10달쯤 됐을 때 윤봉순 할머니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3살이었어요. 어깨가 작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핸드빌딩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화요일 오전이 좋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윤봉순 할머니와 매주 화요일 오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손이 느렸지만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한번 시작하면 2시간이 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도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이름 뒤에 붙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할머니도 그냥 윤봉순으로 왔어요. 그 상호 불문이 서연에게는 이 공방이 자신의 공간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공방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었어요. 직장인 체험 수업, 초등학생 방과 후 수업, 그리고 몇몇 단골들. 서연은 그 사람들의 이름과 좋아하는 흙의 농도, 손의 힘을 외웠습니다. 배경은 묻지 않았어요. 누가 어느 집 사람인지, 어디를 다니는지. 서연은 그런 것 없이 사람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공방에서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강준혁을 만난 것도
이 공방 근처에서였습니다. 공방 두 블록 거리에 위치한 서점 앞이었어요. 서연이 마감한 도자기를 배송하러 나가다가 박스를 잘못 잡아 쏟을 뻔했을 때 남자가 받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은 그 사람이 며칠 동안 생각이 났습니다. 짐을 받아주면서 자신이 조금 무거워 보였는지 물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두 번째 만난 것은 서점 안에서였어요. 서연이 도예 관련 책을 찾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때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도예하세요? 어디서요? 서연은 공방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흙과 느린 시간이요. 지나다니며 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대답이 좋았어요. 간판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서연은 강준혁이 제약회사 후계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를 굳이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서연을 오서연으로 봐주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서연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그 답을 서연은 갈라 디너 그날 밤에야 알게 됩니다. 갈라 디너 이야기를 준혁이 처음 꺼낸 것은 열흘 전이었습니다. 봄이 끝나가는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은 공방 근처 국수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준혁이 국수를 먹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한성제약 창립 40주년이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한번 같이 왔으면 한다고 하셔서 그 말이 나오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가볍게 꺼냈지만 가볍지 않은 무게가 그 안에 있었어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준혁의 어머니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분이라고, 사람을 보는 눈이 날카롭다고,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괜찮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갈게. 그 말을 듣고 준혁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안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 안도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친구가 자신의 가족 행사에 오는 것에 저렇게 안도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날이었고 국수가 맛있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잠깐 후에 말했어요. 그날 좀 차려입고 와. 격식 있는 자리니까. 서연은 전화기를 들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그 말을 한동안 생각했어요. 차려입고 와. 그 요청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준혁 자신의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것인지, 공방 유리 닦는 걸레를 들고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걸레가 멈췄어요. 서연은 약혼식 사흘 전의 기억을 꺼냈어요. 잘못 전달된 문자 한 통. 그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배경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이루어지는지를 서연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준혁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르기를 바랐어요. 그 바람과 그 생각 사이에 있는 틈을 서연은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갈라 디너 전날 밤 윤봉순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 씨, 내일 목요일 행사 있어요? 내가 거기 참석하게 됐는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읽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 행사를 아는지, 한성제약 갈라 디너에 왜 참석하는지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내일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 판단이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 서연은 그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은회색 실크 드레스를 꺼냈다가 넣었어요. 크림빛 린넨 원피스를 꺼냈다가 걸어뒀습니다. 다시 실크 드레스를 꺼냈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옷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크림빛 린넨 원피스를 최종적으로 골랐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갔을 때 받아들여지면 진짜인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기까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서연이 2년 전에 실수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지 아닌지를 그 확인을 이제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갈라 디너 당일 오후 서연은 공방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어요. 도자기 하나에 유약을 바르다가 멈췄습니다. 손목 안쪽에 흙이 남아 있었어요. 씻었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다가 서연은 그냥 두기로 했어요. 이것도 오서연이었으니까요. 나경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려면 31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29살의 나경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연구원이었어요. 제약회사 하급 연구직이었습니다. 월급은 작았고 이름은 없었어요.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원료가 납품될 때마다 보고서에는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경자는 박진태를 만났어요. 박진태는 당시 한성제약의 영업부 대리였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경자는 박진태 안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나경자는 연구직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박진태의 곁에서 다른 종류의 일을 시작했어요. 거래처를 관리하고 업계 인맥을 만들고 회사의 방향을 조용히 설계했습니다. 공식 직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나경자에게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한성제약이 지금의 규모가 된 데에는 박진태라는 이름보다 나경자의 손이 더 많이 닿아 있었어요. 나경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경자가 한 가지 원칙처럼 지켜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배경이다. 어느 집안인지, 어느 학교인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경자가 직접 증명해 보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나경자가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 원칙을 처음 적용받은 대상이었다는 것. 29살의 나경자도 배경이 없었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닌 연구원. 그 시절 나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나경자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기억을 나경자는 30년 동안 성공으로 덮어뒀습니다. 덮어두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강준혁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경자는 조용히 조사를 했어요. 오서연, 도예 공방 운영, 종로 인근 소형 공방, 월세 수준 낮음. 그 정보들이 나경자의 판단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나경자가 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오 씨가 어떤 집안의 오 씨인지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도예 작가, 종로 원룸. 그 정보들이 이미 나경자의 답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나경자의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갈라 디너 당일 나경자는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창립 40주년. 30년 동안 갈아온 것들이 확인되는 날이었어요. 새로운 투자자들, 오래된 거래처들, 업계 관계자들, 그 모든 관계가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되고 조여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강준혁의 여자친구를 정리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정리한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경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어요. 지금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강준혁의 배우자 후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나경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보랏빛 드레스, 진주 목걸이,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경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그날 밤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경자의 딸 강다희는 달랐습니다. 28살이었고 어머니처럼 단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준을 내면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 기준이 작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강다희는 오빠 강준혁이 이 여자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다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머니와 충돌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강다희는 오빠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어머니 편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한성제약 건물 지하에 설치된 준비 공간에서 나경자와 이다인이 갈라 디너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배치, 좌석 안배, 메뉴 확인. 나경자가 그 과정에서 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강준혁 여자친구 좀 보면서 파악해. 강다희는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팀처럼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갈라 디너 3시간 전 강준혁은 혼자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출발 준비가 됐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어요. 서연에게 전화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요. 사실은 전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막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강준혁은 오서연이 어느 집 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윤봉순 할머니가 처음 공방에 왔던 날을 서연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봄 비였는데 생각보다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공방 앞 골목에 웅덩이가 생겼고
서연은 문 앞에 우산을 놓아두었어요. 오전 10시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어요.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공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장님이 당신이에요? 네. 서연이 대답했어요. 접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칭찬인지 의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 짧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핸드빌딩 배우러 왔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언제부터 하고 싶으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래됐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오전 2시간 동안 윤봉순 할머니에게 흙 반죽 기초부터 가르쳤어요. 할머니의 손은 느렸지만 압력이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필요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그 작은 공간에서 흙만 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와도 돼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할머니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10달이 쌓였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에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름이 윤봉순이라는 것, 73살이라는 것, 화요일 오전이 좋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서연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어요. 어디 사는지, 어디 출신인지, 결혼은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서연의 작품에 대해서는 오래 봤어요. 완성된 도자기를 선반에서 꺼내 손으로 천천히 더듬으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운지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 여기 너무 힘줬잖아요. 아, 이쪽은 잘 됐네. 손 가는 대로 뒀군요. 그 평들이 전문가의 것처럼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처음엔 놀랐고 나중엔 그 시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서연이 어느 날 물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오래 봐왔어요. 대답이 짧았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갈라 디너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가 앞치마를 정리하면서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 씨, 이번 주 목요일 행사 있죠? 서연은 그 물음에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려다 그냥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틀 뒤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나도 거기 참석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읽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성제약 갈라 디너에 참석하는지. 그런데 할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면 되겠거니 했어요. 그 판단을 나중에 서연은 여러 번 돌아봅니다. 그날 저녁 수업이 끝나고 혼자 공방을 정리하면서 서연은 윤봉순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흙 보는 눈이 날카로운 73살 할머니, 배경을 묻지 않는 할머니, 화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오는 할머니, 그리고 갈라 디너에 참석하는 할머니. 그 조각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윤봉순의 남편이 30년 전 검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남편이
한성제약의 법인 설립 당시 법적 고문을 했다는 것. 한성제약이 초창기 경쟁사와 소송을 벌일 때 조용히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그 남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경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매년 창립 기념 갈라 디너에 윤봉순 할머니를 귀빈으로 초대해 왔다는 것. 서연은 그것을 몰랐어요. 갈라 디너홀에서 서연이 나경자를 처음 마주한 것은 도착하고 나서 1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등 뒤에 손을 얹고 홀 안으로 이끌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테이블에 앉거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흰 테이블보 위로 빛을 흩뿌렸어요. 음악이 낮고 멀리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구에서 잠깐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낯설다고 생각했어요. 낯선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이 자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웠어요. 슬쩍 보다가 거두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그 시선들이 쌓였어요. 서연의 크림빛 린넨 원피스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른 대화로 돌아가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린넨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경자가 홀 중앙에 있었어요. 보랏빛 드레스, 진주 목걸이, 걸음걸이 자체가 이 공간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나경자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준혁 쪽으로 시선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연에게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그 눈빛이 바뀌는데 반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준혁이 소개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오서연이에요. 나경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왔겠지요? 서연은 대답하려 했어요. 그때 이다인이 나타났습니다. 쪽빛 드레스를 입은 28살의 여자였어요. 나경자 옆에 자연스럽게 서는 동작이 수백 번 해온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이다인은 서연을 한번 훑었어요. 위아래로. 그리고 오빠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서연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오빠, 드레스 코드 얘기 안 해줬어요? 서연은 그 말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말끝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비웃음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냥 웃음이라고 하기엔 분명히 뭔가가 담긴 그때였어요. 이다인의 손이 뻗었습니다. 원피스 어깨 솔기에 손가락이 걸렸어요. 짧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나경자가 보는 앞에서, 홀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직 실밥이 뜯어졌습니다. 어깨 솔기가 벌어졌어요. 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났어요. 낮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복수였습니다. 서연의 얼굴로 열기가 올라왔어요. 눈이 뜨거워지려는 것을 서연은 2번 눈을 깜빡이며 눌렀습니다. 이다인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아, 미안해요. 옷이 좀 약하네.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더 아팠어요. 그리고 나경자가 서연 앞에 완전히 섰습니다. 그 자리에 뭐하러 왔는지 알아요? 나경자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러나 홀에 퍼질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내리지 않았어요. 흙 묻은 손이 어때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경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는 오서연입니다. 나경자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올라왔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어요.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홀 전체가 멈췄어요. 음악이 묻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경자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의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 한쪽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윤봉순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고 걸음이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초록빛 드레스였어요. 시선이 오직 서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나경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윤 여사님? 나경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반박자 늦게 윤봉순 할머니는 나경자를 한번 보고는 서연 앞에 섰어요. 서연아.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왔어.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나경자의 얼굴에서 피기가 빠졌어요. 진주 목걸이를 손으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나경자를 알고 나경자가 할머니를 아는데 그 할머니가 자신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강준혁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윤봉순 할머니가 나타난 순간 준혁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의 표정이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뺨의 통증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그 생각이 서연을 관통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홀 한쪽에 정시훈이 있었습니다. 32살이었어요.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였고 한성제약의 소액 투자자였습니다. 갈라 디너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정시훈은 두 가지 이유로 오늘을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한성제약의 행사가 생각보다 격이 높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폰 카메라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켜져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우는 처음에는 단순히 홀 분위기를 찍으려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용이었어요. 갈라 디너 샹들리에가 예뻤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홀 중앙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어요. 시운의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화면 안에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보랏빛 드레스의 여자, 크림빛 원피스의 여자, 그리고 그 사이의 공기. 시우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의식적으로 계속 찍으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홀 전체가 그 장면에 붙들려 있었고 시운의 손도 함께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홀 안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정시훈의 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진이었어요. 장진이는 36살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플랫폼의 팔로워 40만 명을 가진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어요.
한성제약의 건강기능식품 협찬으로 갈라 디너 초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진이는 가방 안에 작은 짐벌을 가져왔어요. 협찬 리뷰 컨텐츠용으로. 그런데 지금 짐벌 위에 올려진 폰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진이는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나경자의 손이 올라가던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시청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500, 1000, 5000.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채팅창이 터졌습니다. 저게 뭐야? 왜 때려요? 지금 방금 뺨 때린 거죠? 영상 캡처해요, 빨리. 장진이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5만, 8만. 나경자가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봉순 할머니가 서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홀의 모든 시선이 그 중앙을 향하고 있었어요. 10만. 장진이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나경자의 남편 박진태가 홀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박진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내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며느리 후보가 될 예정이었던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장진이의 폰 화면에 시청자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박진태의 표정이 일순 굳었어요. 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 라이브 막을 수 있어? 비서가 폰을 꺼냈습니다. 빠르게 검색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10만이 넘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어요. 박진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나경자의 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어요. 그러나 홀이 조용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나경자는 폰을 꺼내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나경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완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꺼냈다가 그냥 넣었어요. 그런데 그 발신자 이름을 바로 옆에서 이다인이 봤습니다. 이다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오선미 회장님이에요. 그 말이 홀에 퍼졌습니다. 동양물산그룹 오선미 회장. 나경자는 그 이름을 모르지 않았어요.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경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 씨가 어떤 오 씨인지를. 오선미 회장의 전화는 3번 울렸습니다. 나경자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어떤 순간에도 말이 없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순간이었어요. 홀이 조용했습니다. 3번째 진동이 끝나고 전화가 끊겼어요. 나경자는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 떨림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못 받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윤봉순 할머니는 받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옆에서 나경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경자의 등을 눌렀어요. 서연은 준혁을 찾았습니다. 준혁은 홀 한쪽에 서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발이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윤봉순 할머니가 나타난 순간 준혁의 표정에서 본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준혁에게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장진이의 카메라가 따라왔어요. 준혁의 눈이 서연을 따라왔습니다. 그 눈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당혹, 후회, 두려움. 그리고 그 아래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서연이 준혁 앞에 섰어요. 둘 사이에 거리가 2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이 낮게 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은아, 서연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준혁이 멈췄습니다. 서연, 나는 진짜 서연아 라고 불렀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봤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멈춤이 너무 길었어요. 서연은 알았어요. 대답이 그 멈춤 안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에서 시선을 걷었다가 다시 왔어요. 처음에 알게 됐을 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언제였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언제 알게 됐어요?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준혁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쳤어요. 그 다침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오래됐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의 침묵인지 300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장진이의 라이브 시청자가 2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저러는 동안에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거 서연이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아, 나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막아줬겠죠. 준혁의 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진이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30만을 넘어섰습니다. 채팅창에 같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막아줬겠죠. 아무것도 아니어도 막아줬겠죠. 서연이 준혁에게서 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서연이 나경자 앞에 섰습니다. 나경자는 아까보다 작아 보였어요. 아까까지 이 홀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음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나경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어요.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언니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서연이 직접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예 공방 운영하고 종로 근처 월세 살고 손에 흙 묻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예요. 나경자가 입을 열려 했어요.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됐어요. 어머님,
나경자의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어떤 집 딸인지 배경이 뭔지 알았으면 이러지 않으셨겠죠.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홀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됐어요. 장진희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40만을 넘어섰습니다. 채팅창이 멈추지 않았어요. 올라오는 글자들이 너무 빨라서 읽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나경자는 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이 홀에서 가장 오래 시선을 유지했던 사람이 지금은 눈을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진태가 아내 옆으로 왔어요. 나경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경자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지만 기대지도 않았어요. 이다희는 홀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침없던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홀 외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진동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폰이 아니었어요. 홀 스피커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회사 행사 공식 방송 시스템이 연결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그 목소리를 몸으로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오선미 회장이었습니다. 75이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박진태의 비서가 회사 방송 시스템을 연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경로였어요. 윤봉순 할머니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 30년 전 이 회사의 법적 고문이었을 때 비상 연락 채널이 있었어요. 그 채널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오선미 회장의 목소리가 홀에 퍼졌어요. 나경자 씨.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컸습니다. 내 딸이 거기 있군요. 300명이 숨을 멈췄어요. 나경자가 스피커 쪽을 바라봤습니다. 스피커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서연 많이 다쳤습니까? 그 물음에 나경자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윤봉순 할머니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어요.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서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요. 스피커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선미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경자 씨, 내 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됐어요. 서연이 한 말이었어요.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나경자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까는 분노로 가늘어졌던 눈이 지금은 무너지는 것의 눈이었어요. 박진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경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00명 앞에서 강준혁이 오서연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은 두 사람이 만난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처음 만나고 2달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매주 한두 번씩 보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준혁은 서연을 만나는 날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서연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식으로도 준혁이 가진 것을 기대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그게 준혁에게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준혁은 어머니 나경자와 점심을 먹었어요. 나경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지? 준혁이 대답했어요.
있어요. 이름이 뭐야? 나경자가 말했습니다. 오서연이에요. 도에 공방해요. 나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표정이 준혁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새 여자 이야기에 저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었거든요. 나경자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준혁은 그날 저녁 한성제약 홍보팀장 박재성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박재성은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나경자와 함께 일한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준혁에게는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성 형,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물었어요. 박재성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준혁아, 너 요즘 만나는 여자. 네. 준혁이 대답했어요. 박재성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동양물산 오선미 회장 알지? 준혁이 대답했어요. 알죠. 그 막내딸이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재성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알아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알아봤는데. 준혁아,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은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양물산그룹 막내딸. 그게 아니라 오서연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준혁은 알 것 같았어요. 배경 없이 선택받고 싶은 것. 그 마음을 준혁은 이해했습니다. 진짜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와 함께 다른 생각도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지. 그 생각이 왔을 때 준혁의 안에서 무언가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게 어떤 결정인지 준혁 자신도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서연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이 상태로 두겠다는 것. 그 결정이 어디서 온 것인지 준혁은 오래 생각했어요. 서연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복잡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경계가 준혁에게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뚜렷함이 갈라 디너 그날 밤 나경자가 서연에게 한일 앞에서 준혁의 발을 땅에 붙게 만들었어요. 말하면 어머니가 달라졌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는 동양물산 막내딸에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이유로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막아야 했어요. 준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알았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준혁은 이후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답이었어요. 홀에서 서연의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그 순간 준혁은 홀 한쪽에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선미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끊겼을 때 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0초쯤 그 조용함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의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장진희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50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수치를 몰랐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온도가 서연을 이 자리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나경자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나경자가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관계, 신뢰, 이름.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나경자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진태가 아내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나경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눈이 붉었어요.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원피스 어깨에 솔기가 벌어져 있었어요. 수선 가방도 여분의 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서연은 서 있었어요. 고개를 내리지 않고. 나경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9살의 자신이었어요. 배경 없이 이 업계에 처음 들어섰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의 옷에서 잠깐 머물다가 거두어지던 느낌,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느낌. 그 느낌을 나경자는 30년 동안 성공으로 덮어뒀어요. 그런데 지금 서연을 바라보면서 그 느낌이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이 그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인식이 나경자를 처음으로 정지시켰어요. 나경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잠깐 멈췄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홀에 퍼졌습니다. 300명이 들었어요. 장진희의 라이브 채팅창에 그 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인정했다고 말했다고 보고 있냐고. 나경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런 집 딸인 줄은 몰랐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연의 말이 홀에 조용하게 퍼졌어요. 나경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됐어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경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경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300명이 보는 앞에서 대리석 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앞으로 흘러내렸어요. 홀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장진희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50만을 넘어섰어요. 나경자의 목소리가 바닥을 향한 채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고 쓸쓸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시작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왔어요. 그 시작이 서연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그런데 그 시작에서 온 사람이 누군가에게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슬펐어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나경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서연 계속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이유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으면 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윤봉순 할머니가 서연 옆에 섰어요. 말없이
그 옆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어요. 이 홀에서 더 이상 서연이 서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수연이 전화를 받은 것은 홀에서 오선미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나오기 30분 전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윤봉순 할머니였어요. 수연은 그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받았어요. 할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갈라 디너에 있어. 어서 와.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 일정이 3개 있었어요. 하나는 이미 시작된 투자자 미팅이었습니다. 하나는 계열사 임원 만찬이었어요. 하나는 주요 거래처 대표와의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비서에게 말했어요. 전부 취소해. 비서가 대답하기 전에 수연은 이미 재킷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오하연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연아, 한성제약 갈라 디너. 내가 먼저 거기 법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아봐.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서연이 거기 있어. 가. 오하연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외투를 집었어요. 수연은 한성제약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오래된 회사였어요. 오선미 회장도 알고 있었고 나경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제약이 물류 계열사 분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경자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보리 원피스, 아니 크림빛 린넨 원피스를 입고 그 자리에 갔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연은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차에서 내렸어요. 오하연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오하연은 이동하면서 법적 검토를 마쳤어요. 폭행죄 성립 요건, 공개 장소 가중 요소, 증거 확보 절차, 그것들이 이미 오하연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홀로 걸어 들어갔어요. 홀이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한눈에 파악했어요. 나경자가 무릎을 꿇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윤봉순 할머니가 서연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진이가 라이브를 켜고 있었어요.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쪽으로 곧장 걸어갔어요. 서연이 언니를 봤습니다. 수연이 서연 앞에 섰어요. 서연의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달아오른 뺨, 붉은 눈, 찢어진 솔기. 수연은 입고 있던 수트 재킷을 벗었어요. 서연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찢어진 솔기를 덮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서연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놓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오하연은 이미 박진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 안내 내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연이 박진태 앞에 섰어요. 오하연이에요. 동양물산 법무총괄이요. 폭행 장면이 50만 명 이상이 보는 라이브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법적 절차 안내 드릴게요. 박진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경자가 일어서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박진태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수연이 나경자를 바라봤어요. 나경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다 됐나요? 그 세 글자가 홀에 퍼졌어요.
나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서연의 어깨에 얹혔던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나경자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 자체가 압력이었습니다. 장진희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60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하연이 박진태 앞에 서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나경자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좁은 곳에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오하연은 감정 없이 말했어요. 폭행 장면이 현재 60만 명 이상 시청 중인 라이브 영상에 녹화됐습니다. 복수의 각도에서 해상도 문제 없습니다. 박진태가 말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하면 오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끄덕임이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박진태는 그 차이를 알았어요. 그 순간 서연이 준혁 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오수연이 그 뒤를 따르려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수연이 멈췄어요. 서연이 준혁 앞에 섰습니다. 준혁은 아까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홀 한쪽 움직이지 않은 채로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수연이 오는 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움직이지 않음이 준혁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어요. 준혁. 서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 그게 같은 이유에서예요?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기다렸습니다. 준혁이 결국 말했어요. 말하려고 했어. 기회가 없었어. 언제부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넉 달째부터. 준혁이 대답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그 대답을 들었어요.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몰랐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건지 당신을 위한 건지는 알았어요?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서연 계속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그러시는 동안 2걸음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으면 막았겠죠?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요?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 대답하지 않음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준혁 씨.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제가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오서연이어도 그 자리에서 막아야 했어요. 그게 안 됐다는 게 답이에요. 준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수연이 거기 있었어요. 오하연도 있었습니다. 윤봉순 할머니도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수연이 서연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말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수연이 나경자와 박진태를 향해 돌아섰어요. 저희 법무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설명도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나경자가 그 말을 들었어요. 박진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장진희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70만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한성제약 물류계열사 분리 매각을 2달째 협의 중이던 상대 기업의 투자 담당 임원이 그 라이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폰이 조용히 꺼졌어요. 그날 밤이 끝나고 나서 한성제약에 일어난 일들은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장진희의 라이브 영상은 그날 밤을 넘기면서 여러 플랫폼으로 퍼졌어요. 나경자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 솔기가 뜯어지는 장면, 이정숙이 무릎을 꿇는 장면, 수연이 서연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는 장면, 그리고 서연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준혁 씨라고 말하는 장면. 각각의 클립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에는 비슷한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됐어요. 그 한마디에 왜 눈물이 나냐고. 다음 날 오전 오하연 법무총괄 명의로 나경자에 대한 폭행죄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라이브 영상, 복수의 각도에서 찍힌 클립들, 현장 목격자 다수. 나경자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나 영상 증거 앞에서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성제약 물류계열사 분리 매각 협상은 그날 밤 이후 상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중단 의사를 통보했어요. 공문의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태는 알았어요. 업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제약 주가가 이틀 뒤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낙폭이었지만 매각 무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낙폭이 커졌습니다. 박진태는 오랫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10년 넘게 준비해 온 것들이 하룻밤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경자는 자신이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 조용히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도 공식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임 날짜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리가 있었는데 초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관리해온 인맥이 그것이 필요한 순간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나경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다인의 소셜미디어 댓글창에는 낯선 사람들의 말이 달렸어요. 이다인은 며칠 동안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은 그로부터 열흘 뒤 한성제약에 사직서를 냈어요. 라이브 영상에서 침묵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회사 분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준혁은 결국 스스로 자리를 떴어요. 서연은 그 소식을 수연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오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 감각이 오히려 자신이 이미 정리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공방 단골 설렁탕집 사장님은 그날 오후 서연에게 갈비뼈를 서비스로 내줬어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줬어요. 서연은 그 갈비뼈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공방으로 돌아와 다랑아리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어요. 완성되지 않은 채로 선반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흙이 차가웠어요. 서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자의 재판은 2달 뒤에 시작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고 오하연의 법무팀이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폭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어요. 벌금형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나오던 날 나경자는
법정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제야 완전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병태, 아니 박진태는 매각이 완전히 무산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5년 가까이 준비해 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졌어요. 박진태는 밤마다 나경자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나경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손이 올라가는 순간까지 나경자는 자신이 무언가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였는지 나경자는 지금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오선미 회장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에 지시를 하나 내렸어요. 한성제약 매각 협상 상대였던 곳, 거래 계속해. 그게 전부였어요. 비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랑아리가 완성된 것은 갈라 디너 그날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가마에 넣고 꺼내면서 1시간쯤 그냥 바라봤어요. 흰색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한쪽이 조금 더 부풀어 있었고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솔직한 것처럼 보였어요. 서연은 그 다랑아리를 공방 입구 선반에 올렸어요.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어도 좋았어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됐습니다. 그 무렵 서연에게 전시 제안이 왔어요. 인사동 소규모 갤러리였습니다. 갈라 디너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연의 이름이 퍼졌어요. 처음에는 세원그룹이 아니라 동양물산 막내딸 쪽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작품이 실제로 공방에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클라이언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자기를 사고 싶다고, 작업을 의뢰하고 싶다고, 배경이 아니라 작업이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원하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전시 준비는 2달이 걸렸어요. 서연은 새 작품 16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물레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죽, 감기, 눌리기, 흙이 그 손을 기억하도록 만든 것들이었어요. 전시 오프닝 날 공방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윤봉순 할머니도 왔어요. 할머니는 전시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멈추면서 봤어요. 서연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다랑아리 앞에 섰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거 파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마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시 오프닝이 거의 끝날 무렵 서연은 갤러리 입구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돌아봤습니다. 오선미 회장이 서 있었어요. 75이었습니다. 양복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경호도 없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공방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공방이 문을 연 3년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선미 회장이 들어왔어요. 갤러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연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연이 인사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됐다. 두 글자였어요.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선미 회장이 다랑아리 앞에 섰어요. 오래 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파는 거야? 서연이 웃었습니다. 아직이요. 오선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랑아리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선미 회장에게는 서연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행동이 말을 대신했으니까요. 갈라 디너 그날 밤 스피커로 흘러나온 목소리가 그 말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어떤 밤에 오선미는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나를 닮았다. 25에 오선미도 배경 없이 시작했거든요. 이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지나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선미 회장은 갤러리를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서연이 따라갔습니다. 입구에서 오선미 회장이 서연을 봤어요. 잘하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갤러리 입구에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목이 살짝 메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전시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공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선반 위에 작품들이 있었어요. 다랑아리가 입구 쪽에서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걸었어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흙이 차가웠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겨울을 서연은 공방에서 보냈어요.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고 흙을 만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왔어요. 윤봉순 할머니가 화요일마다 왔습니다. 설렁탕 사장님이 갈비뼈를 서비스로 내줬어요. 언니들은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수연은 밥 먹었어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오하연은 새 계약서 들어오면 보내 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연락들이 좋았어요. 길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좋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공방 앞 골목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아침마다 그 꽃을 봤습니다. 작년에도 피었고 재작년에도 피었던 꽃이었어요. 올해도 피었습니다. 그 반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어느 오후 서연은 작업을 마치고 공방 문 앞에 섰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서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하나로,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내일도 이 공방을 열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흙을 만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작품을 만들고 그 평범한 것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갈라 디너 그날 밤이 끝나고 나서 서연이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고 어떤 상황에서 버티는지를, 그리고 무너졌다가 일어날 때 옆에 누가 있는지를, 그 세 가지가 갈라 디너의 교훈이었습니다. 뺨 한 대가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서연은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랑아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더 솔직한 것처럼 서연도 그날 이후 완벽하지 않지만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봄 저녁 바람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딱 좋은 온도였습니다. 서연이 그 바람 안에 잠깐 서 있었어요. 공방 간판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흙과 느린 시간. 서연이 직접 달았던 간판이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도 거기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골목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 하나로 내일도 이 골목을 걸을 것이었어요. 그게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이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